천하제일 강국. 지금부터 트럼프의 미 패권 포기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실행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표가 시리아 미군 철수 발표인데요. 이 시리아 미군 철수 발표가 지금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어떠한 사전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사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뭐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대외 정세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오랫동안 이러한 글을 써온 국내가 아니죠, 해외에 계신 한호석 소장님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나카 사카이라는 이 두 분의 글들을 통해서 설명. 먼저 이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걸 먼저 보려면은 이게 이제 미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워싱턴 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게요. 워싱턴 룰이라는 책은 앤드루 바세비치라는 미국의 장교 출신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23년간 미 육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예편 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부터 보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와 대외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2001년 9.11 사태 이후 어떤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어서 많이 비판적인 그런 글을 쓰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낸 책이 워싱턴 룰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역사와 배경을 쓴 글인데, 그 글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워싱턴 룰이라는 이 룰 세 가지, 세계에 대한 개입주의,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계적 힘의 투사, 그리고 이를 위한 미 군사력의 세계적 배치라는 이 세 가지, 이 기준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겨나서 지금까지 미국을 유지해온 기본 룰이 되고 있는데, 나라를 유지해온. 왜냐하면 이 워싱턴 룰에 관계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관계가 돼 있냐, 즉 전쟁을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워싱턴 룰에 포함된 그 범위는 거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 방위산업체와 대기업, TV 방송국과 뉴욕타임스와 같은 고급 신문들, 나아가 대외관계협의회나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같은 준학술 조직을 포괄한다. 쉽게 해서 미국에서 잘 나간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는 공직을, 비공직을 떠나서, 공직자와 비공직자를 떠나서 거의 기득권 모두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들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정치인이나 누가 하려고 해도 이 관련된 이 수많은 조직들이 방해하고 막아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라고 이제 책을 통해서 밝힌 것인데, 지금 이걸 깨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민주당한테 공격받고 공화당한테는 외면받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트럼프를 까기 시작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 칼을 빼들은 것이 시리아 지금 철군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트럼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를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전환기의 기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분이 그 기사하고 이러한 정세에 대한 그 분석 글들을 잘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올려놓은 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각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시기도 힘들 것 같아서 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그 다나카 사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학자이면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주는 일본 입장에서 글을 쓰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세계 정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만 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세계사적인 어떤 지금의 큰 변화에 대해서 이 국제 무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건 얘기들은 아주 자세히 잘하고 있는데, 북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는 이 사람의 글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이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을 보는 다른 시각 인데, 이 사람이 글 쓴 제목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의도 라는 제목으로 2017년 12월 10일,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쓴 글입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쓴 글이니까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것이 12월 6일 2017년 12월 6일 이 선언이 있고, 4일 후에 그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제가 봤을 땐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했고, 잘 예상을 했고, 트럼프의 본심을 잘 뚫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분석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트럼프의 대사관 이전은 지난 10월에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을 불승인하면서 이란 적대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이란 적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 적대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결탁시키는 데 필요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이스라엘이 인정하도록 하려고 했다.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의 승리로 끝나자 아사드를 지원했던 이란이 레바논에서 페르시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서 확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 협정을 다시 파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하는 중에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이 친미 국가였죠. 대표적인 친미 국가.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협상을 했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사위 쿠슈나가 특사 자격으로 이스라엘이 양해할 수 있는 새로운 중동 평화안을 정리했는데, 이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이 만들어져서 팔레스타인의 실효적인 지배지역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정착촌을 상당한 규모로 철거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은 국가의 시체를 가질 수 없다. 둘, 이스라엘이 점령한 도국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이 그곳을 수도로 삼을 수가 없고 아랍 각국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화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쿠시나 그 사위죠. 중동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쿠시나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라고 팔레스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미국의 중동 패권이 쇠퇴하고 러시아와 이란이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이 쿠시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이 협의는 실패했다. 쿠시나하고 사우디가 제안한 이 협상이 깨지자 트럼프 정권이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죠. 아바스 위협에 나섰다. 트럼프는 아바스에게 쿠시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미국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했다. 근데 이러한 위협은 계속 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팔레스타인은 동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실제로 대사관 이전을 발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중동 평화의 중재역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신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는 멍청한 짓을 했다는 등의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예루살렘의 서쪽이나 동쪽을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도로 인정한다고만 말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전부가 이스라엘 국토이자 수도라는 의미로서 이 예루살렘 동서로 분할한 유엔의 결의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같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국토와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괴뢰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괴뢰는 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끈앞풀인 거죠. 이스라엘의 끈앞풀처럼 행동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무부를 배제한 외교 정책으로 실패를 연출하는 트럼프. 이 진행에 대한 다나카 사카이의 생각이죠. 트럼프는 쿠시나의 중동 평화안이 처음부터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 평화의 중재국으로서 중동 패권을 유지하는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트럼프가 미 정부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를 배제하고 CIA에도 알리지 않고 젊은 혈기의 쿠시나와 MBS로만 평화안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 집단들을 배제하고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무부로 대표가 되는데 이 국무부를 배제하고 자기 사위가 가서 협상을 진행을 하게 하고 협상이 깨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국무부를 끼워 넣었다면 팔레스타인이나 쿠시나안을 거부해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가 대사관 이전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거의 대변하지 못했지만 명분상으로는 중재국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패권 유지에 필요했다. 트럼프는 국무부를 배제하고 아마추어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중립을 유지하는 그 위치를 파괴했다는 얘기죠. 틸러슨 국무장관도
쿠시나가 하고 있었던 일에 거의 알지 못했다. 그것이 트럼프와 틸러슨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트럼프가 연초에 틸러슨을 파면시킬 것이라는 보도로 이어졌다.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아랍과 유럽의 국가들도 트럼프를 설득하여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아랍과 유럽도 대미 종속성이 강하고 그런 일은 모두 미국에 맡겨두고 있었지만 트럼프의 선언은 특히 아랍국들의 대미 종속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친미 아랍국들은 대미 종속을 끝내고 비미나 반미로 바뀌든지 또는 반미 이슬람 세력에게 정권을 뺏길 우려가 늘어났다. 트럼프의 국제 전략은 표면과 이면을 다르게 갖고 있지만 언론은 표면만 보도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판단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트럼프의 전략하고는 다른데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그 겉모습만 지금 보도를 한다는 얘기죠. 미국이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리가 없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면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트럼프는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패권 포기와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건 다나카 사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사람을 속이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속이면서 패권 포기하고 다극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싫은 일이죠. 왜냐면 일본이 미국 믿고서 지금 중국, 러시아, 특히나 북하고 이런 대립관계 속에서도 지금 살아남아 온 건데 트럼프의 패권 포기와 다극화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너희들 스스로 살아나가라. 이제 우리는 본토로 간다. 그래서 다나카 사카이는 이걸 대단히 우려스러워하고 싫어하지만 현실은 이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사람을 호도하면서 사람을 호도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주변이 다 지금 반대파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파들하고의 싸움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지금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금 무너뜨려 가면서 지금 미국을 전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던 나라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좀 바꿔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글을 왜 소개시켜드린 거냐면 트럼프는 이미 2017년 12월부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시리아 철군, 즉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 1년 전부터 그런 사전 작업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는 시각도 대단히 넓고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보 능력 또는 판단 능력 그리고 실행 능력 이런 게 좀 대단히 뛰어나다고 봅니다.